네, 반갑습니다. 오늘 저는 깊은 생각 초등수학 원장이고요. 김성경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아직 조금 아이들이 지금 저희가 예비 4, 5, 6학년 학습 전략 설명회라고 되어 있는데 아직 조금 어색하시죠? 학년이 4학년, 5학년, 6학년이라고 하기에는 현재 지금 3학년, 4학년, 5학년 이렇게가 많으시죠? 혹시 어머니 3학년 학부모님들 손 한번 들어봐 주실 수 있어요? 3학년이신 4학년 4학년이 많으시네요. 5학년 네. 아무튼 이렇게 아침부터 이렇게 일찍 오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오늘 어머님들하고 만나기 전에 항상 어떤 얘기를 할까를 늘 고민하는데 고민할 때마다 늘 하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최대한 줄여서 오늘 제가 어머님들께 전달할 내용들을 잘 설명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설명할 내용들은 구체적으로 깊은 생각이 이런 시스템입니다 라기보다는 저희는 이렇게 수업하는 방법입니다 라는 것을 알려드릴 거고 수학 공부는 대충 이러한 방향으로 갑니다 라는 걸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자 한번 같이 이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우선 이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 뭔지 혹시 아세요, 언니? 아이폰. 지금 아이폰하고 좀 다르게 생기지 않았어요? 언제 건지 아시겠어요? 이 아이가 언제 거냐면 2009년 11월 정확히 2009년 11월 28일에 처음으로 우리나라에 도입돼서 나온 아이폰 3 GS예요. 그래서 이 얘기를 제가 왜 드리냐면 지금 현재 4학년 친구들 예비 5학년이죠. 이 아이들이 몇 년생이죠, 어머니? 2009년생이죠. 2009년생 얘하고 같은 나이예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얘고 그 다음에 2008년생이고 그 다음에 2010년생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제가 얼마 전에도 저도 지금 학부형이라서 학교에 이제 상담을 가보면 선생님들께서 늘 하시는 말씀이 옛날보다 아이들이 너무 많이 달라졌어요 라는 말을 정말 많이 하세요. 그리고 한 해 한 해가 다른 거를 저희도 느끼고 가만히 보니까 예전에는 6학년 교육과정하고 초등학교 교육과정이 지금은 한 학기가 6단원이잖아요. 예전에는 8단원이었어요. 8단원이었는데 그렇게 되고 6단원으로 바뀔 때는 분명히 이게 이제 좀 학습 부담이 줄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똑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한 번 교육과정이 바뀌면서 어려웠던 내용들이 다 없어지고 지금은 특히 2015 개정 교육과정이 되면서 예전에 이제 5학년 때 배웠던 내용이 6학년으로 올라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6학년 1학기 때 배웠던 게 6학년 2학기로 올라가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예전보다 아이들한테 학습 부담이 많이 줄지 않았을까를 생각했는데 해가 갈수록 그러지 않더라는 거죠. 더 아이들은 힘들어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를 가만 생각해보니 저희 아이도 물론이고 이 아이들과 저희 어머님들과 저희 세대에는 이 아이들 완전히 큰 차이가 이 아이들은 태어날 때부터 얘와 같이 태어난 아이들이잖아요. 그리고 1살, 2살밖에 차이가 안 나. 그러다 보니까 얘네는 태어날 때부터 전부 다 이 둘레에 핸드폰이라는 것과 인터넷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인터넷이 없었던 세상이랑 상상할 수 없는 거거든요. 저는 어머님들 저하고 이제 연령대가 비슷하실 거라고 생각해보면 저는 대학교 1학년 때 처음으로 이 교양 시간에 이메일을 만들고 막 이랬었거든요. 기억나시나요? 막 그때 이렇게 타자 연습하고 막 이랬어요. 제가 너무 나이가 많나요, 그러면? 그래서 아무튼 그런 세대였었는데 이 아이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이런 것에 노출되어 있는 친구들이었던 거예요. 그러면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이러다 보니 이 친구들은 저희와 어머님들의 세대와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고 느끼는 어떤 것을 받아들이는 사고 과정 자체가 너무 달라졌다라는 거를 제가 이제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디지털 네이티브라고도 뭐 얘기하고 하는데 너무 많이 달라졌어요. 그러면 이 친구들이 특징은 뭘까를 알아야 뭔가 이제 이 바뀐 것에 대응할 수 있지 않을까를 고민해봤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고민 끝에 어쨌든 결론은 또 하나였는데 우선 이 친구들의 특징은요, 어머니 이거 제가 한번 갑분싸 뜻 아세요? 신조어 테스트. 이건 너무 간단하죠? 갑자기 분위기가 싸해져. 그 다음에 이거 많이 들어보셨죠? TMI, Too Much Information. 너무 말이 많아. 그죠? 그 다음에 스압 들어보셨죠? 얘는 스크롤 압박. 이 세 개의 공통점은 뭐냐면 이 친구들이
긴 걸 싫어한다는 거예요. 전부 다 긴 거 싫어요. 그래서 이 재미없는 거 싫어하고 말 많은 거 싫어하고 스왑이면 엄청 줄이 긴 거 싫어하고 그래서 딱 나오잖아요. 세 줄 요거야. 이게 세 줄에 끝내달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긴 거 싫어해요. 그리고 이제 이게 결정적으로 끝에 이제 치달아서 가다 보니까 요즘에 CU 편의점 아시죠? 거기에서 이제 제품명이 이렇게 나왔어요. 이거 보신 적 있으세요? 이게 CU에서 완전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건데 아이들한테 10대 특히 청소년들한테 이응 기억 리을 이거 아시겠어요? 무슨 뜻인지? 이거가 유명한 건데 이거 레알 반박 불가 이런 그죠? 그래서 이게 도대체 뭔가 했는데 이게 그만큼 맛은 좋고 양은 많은데 가격은 싸 이 뜻을 포함하고 있는 거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게 아이들한테 10대 청소년들하고 지금 이 친구들한테 원래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제품들이래요. 그래서 제가 이런 걸 얘기 드리는 게 아이들은 점점 줄임말을 많이 쓰고 있어요. 그래서 긴 거 싫어하는 거죠, 친구들이. 그래서 이렇게 되다 보니까 가만 고민해보니 옛날에 저희는 일기도 많이 썼잖아요. 편지도 손글씨 많이 쓰셨죠. 그렇게 하고 전화로 얘기를 했어요. 나 지금 여기 어딘데 뭐 또는 막 옛날에 막 전화 오래 잡고 있다가 막 엄마한테 혼나고 그래 보셨잖아요. 그죠? 그랬는데 지금 친구들은 문자가 텍스트 세대예요. 주로 문자를 보내고 문자나 사진, 요즘 SNS 같은 거 어머니들도 하시는 분들 계실 건데 사진 한 장으로 모든 걸 설명을 하려고 하죠. 그 다음에 이것도 문자도 길면 이모티콘 또는 짤방이라는 게 있어요. 뭐 이렇게 애들이 저장해 놓는 사진 그런 거.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줄임말 이런 걸로 의사소통을 대신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계속 의사소통을 하는 아이들과 지금 저희가 생각하는 사고방식과도 너무 다른 거죠, 친구들이. 그럼 도대체 이 아이들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어떤 변화가 왔을까를 생각해 보니 아이들은 예전에 비해서 독해 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그리고 생각의 정리의 기술도 현저하게 떨어져 있는 상태예요. 아무리 논술학원을 다니고 아무리 집에서 책을 많이 읽힌다 하더라도 일단 둘러싸여 있는 환경 자체가 이런 환경들에 많이 노출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이들은 독해 능력이 떨어지고 생각의 정리 기술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예요. 아직 초등학생이라 뭐 이런 그 SNS 환경이나 이런 것에 많이 노출되어 있지 않을 수 있으나 이게 나이가 올라가면 어쩔 수 없이 노출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지금 이런 환경 속에 아이들이 노출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나 지금 현재 저희 아이들의 특징이고요. 다음이 지금 보시면 요거는 지금 네이버 메인 화면이에요. 네이버 메인 화면에 이렇게 있는 게 있고 그리고 요거는 컵팝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언니? 유튜브에서? 그 사람의 영상이에요. 근데 제가 이 영상을 갖고 온 거는 아이들은 흥미와 재미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헛팝이 엄청난 인기를 끌었죠. 그리고 이 일대 어떤 학교에서 몇 년 전에 이 헛팝을 따라해서 학교에서 실험을 해서 한번 난리가 난 적이 있어요, 아이들이. 그래서 그런 일도 있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과 여기 있는 것들의 공통점을 보시면요. 이 영상이 3분 23초, 2분 56초, 2분 21초 다 짧아요. 그리고 길면 아이들은 안 보죠. 유튜브를 보다가도 또는 재밌는 영상을 보다가도 핵심적인 부분만 보다가 잘라내서 그냥 버려버려요. 안 봐요. 아이들은 끝까지 길면. 안 보는 게 지금 현재 아이들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그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렇게 재미가 없으면 안 돼요. 제목 보이시죠? 외계인 댄스 이런 거. 이 조회수가 깜짝 놀랐어요. 1.1억 회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아이들이.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계속 노출되어 있는 이 아이들의 특징은 뭘까 생각해보니 집중도가 떨어집니다. 일단 어떤 하나의 컨텐츠를 주었을 때 그거를 끝까지 다 보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보다가 다음 걸로 또 링크해서 또 옮겨가고 이런 게 아이들의 특징이에요. 근데 지금 이 아이들의 세대 자체가 그렇게 많이 노출되어 있는 상태죠. 그래서 어떤 일에 대한 몰입도가 예전보다는 많이 떨어져 있어서 집중도가 떨어져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이런 특징들을 갖고 있는 친구들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고민해봤어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공식이 수학은 재미가 없다? 라는 공식이 많이 서 있죠. 근데 실제로 아무리 생각해봐도 아이들한테는 재미가 없잖아요. 그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렇게 어떤 문제집에 있는 문제예요. 이렇게 기다란 문장이 있는데 옆에 그림 하나 그려놓으면 애들한테 재미가 있을까요? 없겠죠? 여기 하나 있다고 해서 재미가 다시 들어가진 않는단 말이죠. 그 다음에 또 아이들이 보고 있는 어떤 동영상 캐릭터나 컨텐츠 그 교육
습관이냐 이런 것들을 보면은 막 여러 가지 화려한 캐릭터가 등장해서 아이들한테 막 이렇게 동영상을 설명하거나 또는 이제 시중에 있는 어떤 교육 콘텐츠들을 보면 선생님들이 화려한 꽃을 달고 나오거나 막 이렇게 하면서 설명하는 콘텐츠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그 아이들이 그 영상 하나를 끝까지 보느냐라는 거죠. 근데 거의 그러지 않죠.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저희 아이도 지금 실은 2009년생이에요. 2009년생이라서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었는데 어떻게 하면 이 아이들에게 좀 더 이 수학 공부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줄까? 왜냐하면 이 아이들은 이렇게 변해왔지만 우리가 풀어야 되는 수학 문제는 그대로 있는 거고 수학적 이론은 그대로 존재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교육 과정이 아주 획기적으로 바뀌지 않는 이상은 이게 큰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처음에 아이폰을 만들었던 스티브 잡스조차도 이 디지털로 소통하는 교육을 만들어야 돼 라고 했다가 이건 결국 안 되는구나 라고 실패를 선언했었거든요. 근데 그럼 이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게 계속 고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은 딱 하나예요, 언니. 그냥 이거는 아이들에게 뭔가 재미를 주기 위해서 그림을 넣고 동영상 콘텐츠를 뭔가 화려하게 만든다고 해서 이 아이들이 그거를 머리에 넣고서 자기 걸로 만들어서 쓸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결론은 제가 내린 결론은 습관입니다. 습관이라는 건 자기 몸에 완전히 배일 수 있는 습관을 만들어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여전한 결론이에요. 그래서 습관이라는 말이 어원으로는 라틴어에서 하비투스라고 이야기를 해요. 언니. 하비투스라고 하는 거는 어떤 거냐면 중세시대에 수도사들이 매일 똑같은 까만색 옷을 입고 똑같은 시간에 일어나서 기도를 드리는데 그때 입는 옷이 하비투스였대요. 그러니까 습관이라는 말은 매일 똑같이 온전하게 그대로 몸에 배이게 하는 게 그게 습관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답이다라는 게 저희 결론이에요. 언니. 그래서 오늘 제가 이 헤빗 요거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릴 텐데 그럼 어떻게 습관을? 제가 내린 결론은 요거예요. 밥 먹기와 이빨 닦기처럼 똑같이 공부도 매일매일 해야 되는 습관으로 만들어서 이 아이에게 밥 먹기를 누가 가르쳐줘서 먹는 거 아니잖아요. 이빨 닦는 게 이렇게 막 하는 거 처음 몇 번 가르쳐주면 4살 5살 때부터 잘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아이들에게 평생 몸에 배일 수 있는 습관을 만들어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게 결론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이들이 이렇게 공부는 자기 절제하는 습관으로 머리가 아닌 습관으로 길들인 몸으로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 이게 깊은 생각 전체적인 시스템이면 흐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제가 내린 결론은요, 어머니, 저희가 여러 가지 고민 끝에 어쨌든 시대는 계속 바뀌고 언제나 뭔가 항상 환경은 바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뭐 스팀이니 뭐 브레인스토밍이 뭐 여러 가지 막 얘기가 나오는데 다 필요 없고 가장 기본 베이직에 충실해야 된다는 게 수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모든 공부는 똑같을 거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그 방법에 대해서 어머님들께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저는 오늘 결론적으로는 재능보다 습관이 더 우세하게 저희 아이들을 길러낼 수 있다는 것을 얘기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어제 제가 또 어떤 어머님하고 한번 상담을 했었는데 저희가 중등부나 고등부는 1레벨부터 6레벨 또는 1레벨부터 7레벨까지 레벨 체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머님들께서 중등부나 고등부 1레벨이면 수학적 감각이 아주 뛰어나고 정말 넘사벽인 아이들이 모여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여태까지 겪어본 1레벨 친구들은요 넘사벽의 수학적 감각을 가지고 있는 애들은 아주 소수예요. 어머니. 저희가 영재고 가는 아이들이 아주 소수인 것처럼 넘사벽인 이 수학적 감각을 갖고 있는 애들은 소수예요. 그러면 대부분의 친구들은 어떠냐면 정말 넘사벽의 성실함을 가지고 있어요. 진짜. 그래서 어떤 친구들은요 정말 수학 문제를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조사까지 다 문제 푸는 방법까지 외우는 친구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도저히 아무리 해도 정말 머리가 좋은 애를 따라갈 수 없다는 걸 스스로 깨닫는 순간 그렇게라도 해서 아이가 쫓아가려고 노력하는 친구들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한 노력의 결과로 오히려 훨씬 더 성공적으로 정착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어요. 언니.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오늘은 재능보다 습관이 우세하다는 것. 그래서 그것들을 만들어 나가려고 하는 게 깊은 생각 시스템이라는 거. 그거로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어떻게 첫 번째 요령보다 개념 배운 것은 뭐 요렇게 지금 4가지로 오늘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릴 거고요. 처음에 먼저 요령보다 개념으로 하자.
이건 진짜 제가 특히 누구한테 잘 말씀드리고 싶으냐면 초등학교 저학년, 지금 3학년, 4학년, 현재 3학년, 4학년이 특히 죄송하지만 남학생 어머님들께 많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요령보다 개념이라는 건 제가 처음에 어머님들하고 초기 상담을 할 때 제일 많이 이야기를 듣는 게 뭐냐면 저학년일수록 특히 아이들이 문제를 풀면은 뭐 그냥 어렵지 않게 잘 풀었어요. 그리고 또는 도형 같은 게 특히 도형은 별로 생각하지 않고 감각적으로 잘했어요 라는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듣습니다. 특히 어느 정도 머리가 되는 친구들은 그걸 한 중학교 1학년 2학기 정도까지 그렇게 끌고 갑니다. 이렇게 찍는 실력으로. 근데 그게 중학교 1학년 1학기, 1학년 2학기를 넘어서는 순간 이제 찍기가 한계가 오고 더 이상 통하지 않는 순간이 와요. 그러면 이 아이들은 이제 깊은 좌절을 느끼게 되죠. 왜 안 되지? 막 그래요. 그러면 아이들이 진짜 이제 그제서야부터 이걸 좀 제대로 개념을 이해하고 한번 해보자 라고 하면 그때서는 너무 힘들어져 있는 거죠. 이미 너무 멀리 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정확하게 요령보다 개념으로 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드리는 건 더 쉽게 말씀드리면 찍는 게 아니고 진짜 찍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찍지 말라고 애들한테 얘기하니까 애들이 찍은 게 아니고 가정했어요 막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도 있거든요. 근데 찍지도 말고 가정하지도 말고 정확하게 이해하고 아는 걸로만 가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자 이게 어머님들 아직까지 느낌이 많이 안 오실 수 있는데요. 현재 지금 초등학생 때 배우는 개념의 비율을 보면 여기 지금 3%가 1학년, 그 다음에 2학년, 여기 18%가 3학년, 3학년 때 배우는 개념이 18%, 그 다음 4학년 때는 16%. 왜냐하면 3, 4학년이 합쳐서 거의 비슷비슷한 개념들이 좀 많이 나와요. 근데 이때 굉장히 중요한 개념들이 많이 나오고요. 그 다음 5학년 때 22%, 6학년 때 이 전체 개념의 32%가 나옵니다. 초등과정 전체에서 배우는 게. 그러다 보니 아이들이 지금 1학년, 2학년, 3학년 때까지는 그렇게 또 힘겨움을 느끼지 않다가 3학년 때가 곱셈이 나왔던가요? 언니 그때? 3학년 때 곱셈 계산이 조금 이제 손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암산이 더 이상 안 되는 게 나오면 아이들이 조금 어려움을 느끼기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4학년 때 들어가면 삼각형, 사각형, 다각형이 나오죠. 그럼 이제 그때서 아이들이 문제를 푸는 게 또 조금 어려워지기 시작하고 결정적으로 5학년 과정할 때 어려워하는 단원이 어딘지 아시죠? 약수와 배수, 약분과 통분, 그죠? 거기서 이제 아이들은 어려워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6학년 올라가면 또 제일 어려워하는 단원이 비와 비율, 비례식과 비례배분 요 단원들이거든요. 그래서 요놈 단원들의 공통점은 전부 다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4학년 때까지 배웠던 단원들하고 결이 다른 게 이때까지는 그냥 특별하게 개념이라는 걸 복습하지 않아도 풀 수 있었어요. 하지만 여기 지금 5학년 때 약수와 배수라고 하는 단원에서는 정확하게 약수가 뭔지, 배수가 뭔지, 그 다음에 이 최대공약수, 최소공배수가 뭔지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말을 할 수 있어야 문제에서 나오는 그 한 단어와 아이들이 알고 있는 개념을 연결시킬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안 되니까 아이들은 이 단원에서 무한 어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죠. 또 하나는 아이들이 여태까지 겪어보지 못하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문장 긴 거 싫어하는데 약배수는 문장이 엄청 길어지죠. 여기서부터 비례식과 비례배분도 그렇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굉장히 힘겨움을 느끼게 됩니다. 근데 이거보다 이제 더 심각한 문제가 어머님들께서 이제 중등 과정을 이미 들어간 친구들도 있을 텐데 중등 과정을 접근할 때 가장 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근데 대부분의 어머님들도 그렇고 아이들도 그렇고 어떻게 생각하시냐면요. 6학년과 끝났으면 당연히 중학교 1학년 걸로 들어간다고 생각하시고 진행을 하세요. 그거는 맞는데 6학년 것과 중학교 거는 완전히 공부하는 방법이 달라져야 하는데 초등학교 거 공부하듯이 중학교 걸 공부하니까 중학교 1학년 과정에서 아이들은 정말 나름의 멘붕을 맛보는 거예요. 거기서. 왜냐하면 6학년 때 오면 이렇게 개념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지금 요거가 초등학교 5, 6학년 때 배우는 개념이 47%, 중학교 1학년 한 학기에 배우는 개념이 53%라고 보시면 돼요. 한 학년 동안. 2년 동안 배우는 개념이 요거고 1년 동안 배우는 개념이 새로 쏟아져 나오는 것들이 요만큼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새로운 개념이라는 건 새로운 용어들이 엄청나게 쏟아져 나온다는 이야기거든요. 1단원부터 시작해서 약수배수가 한 번 더 나온다고 치지만 거기서 서로 손이 이 여러 가지 영어 소인수 분해 막 쏟아져 나와요. 근데 아이들은 초등학교 때 했던
방법하고 똑같지 뭐. 어머님들도 똑같으시죠. 아 이제 여기까지 잘했으니까 중학교 똑같이 들어가면 되지 라고 공부해보면 아이들은 이제 거기서부터 멘붕을 맛보고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이때부터 이제 습관의 차이가 완전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초등학교 과정 때 어느 정도 아이들이 계속 복습하고 개념을 익혀서 하는 게 준비가 된 친구들은 괜찮은데 중학교 1학년 거 들어갈 때는 괜찮아요. 근데 아무런 준비가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중학교 1학년 1학기 거를 이제 엄청나게 쏟아져 나오는 개념들을 공부하기 시작하면 아이들은 남는 게 없는 상태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중학교 1학년 1학기 거를 패스돼 하지 않은 상태와 똑같고 남은 건 연산 방법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되어버리는 거죠. 1학년 2학기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 되는 것을 막아주셔야 된다는 거고요. 정확하게 이 개념들을 아이들이 문제에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계속 훈련을 시켜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계속 이것들을 좀 여기 지금 제가 혹시 어머님들께 좀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최상위 6학년 지금 2학기 비례식과 비례배분에 나와 있는 문제예요. 아이들이 이렇게 뭐 고구마, 당근, 감자 이렇게 나와 있으면 어렵잖아요. 일단 모르는 게 3개야. 그럼 애들은 어떻게 푸냐면요. 몰라. 별표 쳐. 근데 어떤 친구가 풀이 과정을 써왔는데 XYZ가 나와 있는 거예요. XY도 나와 있고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그러니까 이 친구는 어디선가 뭔가 중등 과정을 어디선가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모르니까 일단 막 미지수를 썼어. 그럼 엄마가 자꾸 XY를 쓰래. 썼어요. 근데 하나도 안 맞는 거죠. 개념과. 그러면 이거는 자기가 이거 보이시죠? 모르겠음. 이게 핵심입니다. 아이들이. 근데 굉장히 실은 간단한 개념이 적용되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게 정확하게 풀이가 들어가는 친구들은 이렇게 감자분의 고구마 4분의 5, 당근분의 감자 3분의 4 이렇게 비율로 고쳐서 이 비율을 다시 비례식으로 고쳐서 이 비례식을 다시 연비로 고쳐서 이렇게 뽑아내는 게 정상적인 사고의 흐름인 거죠. 그러면 이 친구가 애초에 B가 뭐였는지, B는 어떤 개념인지, 이거를 B를 어떻게 이걸로 고칠 수 있는지를 알고 있었더라면 XYZ를 쓰진 않았겠죠? 처음에 다른 친구가. 그래서 정확하게 이런 개념들을 특히 이게 가장 이 개념 적용을 연습하기가 좋은 단원이 5학년 아까 말씀드렸던 약배수와 약분통분이고 요 비례식과 비례배분과 비와 비율이에요. 그래서 비와 비율 같은 경우는 되게 어려운 것 같은데 결국은 뭐 기준량 비교하는 양의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요것들을 정확하게 아이들한테 적용시킬 수 있게 훈련을 시켜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요거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근데 제가 이렇게 개념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어머님들께서 그러면은 개념을 외우면 되지 않나? 그리고 애들한테 개념을 외우라고 얘기를 하세요. 근데 제가 애들하고 항상 1학년 2학기 수업할 때도 말을 하는 건데 이게 다각형의 성질이라고 하는 단원이에요. 그 단원에서 요 표 보이시죠 어머니? 여기 지금 보면은 엄청나게 많은 20칸 뭐 넘는 칸이 있는데 요 칸들을 아이들이 1학년 2학기한테 다 외워야 될까요? 이거를 외워 놓으면 이거 기억이 오래 가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아이들의 머릿속에도 저도 뭐 이렇게 계속 보지 않으면 까먹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정확하게 이 원리가 무엇인지 꼭지점의 수는 당연히 아는 거고 왜 대각선의 수가 n-3이고 이게 왜 2분의 n-3인지 정확한 원리를 이해하고 있어야 아이들이 그걸 언제든지 끄집어내서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념을 정확히 적용하라는 건 모든 개념을 외워서 문제에 써먹으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정확하게 그 개념이 왜 나왔는지 단어 하나하나가 어떻게 해서 나왔는지를 이해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소수가 나왔다. 중학교 1학년 이렇게 소수가 나왔다. 그러면 그 소수가 무슨 뜻인지 단어 하나하나의 뜻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아이들이 익힐 수 있도록 하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깊은 생각에서는 선생님들께서 수업하실 때 절대 이거 무조건 외워야 돼. 너무 중요해. 외워야 돼. 이렇게 수업을 하지 않으세요. 항상 어떻게 해서 이 개념이 나왔는지 이 단어의 뜻이 왜 나왔는지 얘는 어디에 적용을 시켜 먹어야 되는 건지 그렇게 이제 계속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개념 이게 제일 중요하고 그래서 아까 보셨던 것처럼 처음에 인트로 영상에서 보신 분들 계실 건데 강사연 수원 저희가 나왔었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계속 그런 것들을 선생님들하고 연구하고 이제 적용을 시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처음에 제가 개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잠시만요.
이게 안 넘어간대? 잠시만요. 멈춰버렸네요. 제가 그냥 요거 일단 두고서 말씀을 드릴게요, 어머니. 처음에 지금 제가 이거 개념 여기까지 해서 개념은 제가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제가 말씀드리는 건 배운 것은 무한 도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머니 집에서 아이들 문제 푸는 모습 보시면은 답답하지 않으세요? 답답하시죠? 저는 한 번씩 이렇게 저희 딸이 제가 문제를 뭔가를 풀어보면 계속 막 톡이 오거나 전화가 와요. 못 풀겠다고 그러고 토요일날 일요일날 집에 같이 있으면 막 식탁에 같이 앉아서 공부하면 막 모르겠다고 여기저기를 막 뛰어다니고 난리가 나요. 애기들 때 많이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은 정말 보고 있으면 제가 지금 왜 저러고 있나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때 어머님들께서 이제 잘 생각해 주셔야 되는데요. 여기에서 어머님들의 자세와 아버님들의 자세가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제가 늘 한 번씩 정말 힘이 쭉 빠질 때가 있는데 아이들하고 수업하다 보면 정말 어려운 문제를 제가 얼마 전에 정말 중학교 3학년 1학기 거를 수업하고 있었는데 그 심화 문제집들에 보면은 택도 없이 선행 문제가 많이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근데 중학교 3학년 1학기 거에 있는 최상이라는 문제집을 공부하고 있었는데 거기에 심지어 4차 방정식이 나온 거예요. 근데 이게 고등수학인데 4차 방정식이 나왔어. 그래서 이건 못 풀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애들이 맞춘 거야, 심지어. 근데 풀이 과정을 보니까 풀이 과정도 맞아. 내가 얘들을 이렇게 훌륭하게 가르쳤나? 너무 감동을 받았죠. 근데 다시 봤더니 아빠의 실력이었던 거예요. 너무 허무한 거예요. 근데 이런 상황이 됐을 때 제가 그 전에 계속 물어봤어요, 애들한테. 솔직히 얘기해라. 이거는 정말 맞는 게 이상한 거다. 솔직히 얘기해. 진짜 너네가 푼 게 맞냐? 이랬더니 애들이 아무도 부정하지 않아. 전부 다 자기가 풀었대. 그러니까 애들 생각에는 어머니 그건 거예요. 아빠가 알려줬고 엄마가 알려줬지만 자기가 들었고 내 손으로 썼기 때문에 자기가 푼 건 거예요. 근데 그거 없는 상태에서 다시 풀라 그러면 못 푸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심지어 내용에 2차 부등식 내용이 들어가 있었거든요. 야, 이거 2차 부등식이 해까지 정확한데 이거 어떻게 풀었어? 몰라, 그냥 그렇게 나왔대. 그냥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3학년 1학기뿐만이 아니고요, 어머니. 제가 특히 초등학생들하고 최상위 문제집을 풀거나 할 때 최상위 문제집을 풀거나 할 때 이걸 진짜 많이 느끼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머님들께 제발 부탁드리는 게 아이 혼자 풀 수 있게 도와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어머님들께서 그러면은 끝까지 못 푸는데 어떡하냐. 끝까지 못 풀어도 상관없다. 끝까지 못 풀어도 아이 스스로 고민하고 넘어가야 이게 아이한테 뭔가 실력이 쌓이는 거지. 옆에서 어머님들께서 도와주시면은 최상위를 어머니들께서 풀고 어머님들의 응용력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죠? 아무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진짜 어떤 어려운 문제집을 풀더라도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아이들이 아무리 어렵다고 여기저기 뛰어다니고 소리를 지르고 울어도 일단은 내버려 둬주시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러면 너무 답답해서 문제만 살짝 읽어줬다. 그러니까 다 알더라고 하는 경우 있으시죠? 또 그것도 안 돼요. 그러니까 지 눈으로 스스로 읽어야지. 그거를 애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긴 문장 읽기 싫어하거든요. 근데 옆에서 엄마 계속 읽어줘. 그러면 어머님들의 이 뉘앙스 속에서 강조 포인트가 딱딱 찍혀요. 그러면 애들은 기가 막히게 그걸 체크해냅니다. 그러면 이거는 아무런 도움이 안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 처음에 이제 12월에 저희가 이제 개강을 하고 나면 특히 꼬맹이들은 선생님들한테 와서 선생님 진짜 하나도 모르겠어요 이러면은 문제만 같이 읽어보면 아 선생님 됐어요 하고 들어가는 애들 되게 많아요 진짜.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정말 어머니 진짜 마음이 너무 아프시고 너무 답답하시더라도 일단은 어느 정도의 시간을 가지고 도와주셔야 아이들의 응용력이라는 게 늘어날 수 있어요. 스스로의 실력으로. 그렇게 돼야 되고요. 그래서 막 지금 여기 제가 적어놓은 거 이렇게 기다란 문제가 있어요. 그럼 아이들은 이 문제를 딱 보는 순간 길다, 많다, 복잡하다, 귀찮다. 그럼 이제 어떡하죠? 별표, 모르겠어, 엄마 막 부르겠죠. 그래서 이런 상황을 지금 생겼을 때 스스로 풀 수 있게 도와주셔야 돼요. 그러면 이거를 애들이 풀면서
가로 세로 높이가 이거이고 하면 아이들은 이렇게 읽어주면 되거든요. 근데 이거를 저희가 읽어주는 게 아니고 스스로의 힘으로 여기까지 끊어서 그림이 없는 걸 그려가며 여기 치수를 써놓고 두께가 5cm. 그럼 두께는 어디일까? 스스로 고민해가면서 그려도 보고 그렇게 할 수 있게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래야 아이들은 이 한 단계 한 단계 넘어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어머니께서 계속 읽어주시고 이러면은 절대 아이들한테 그거는 안 생겨나는 버릇이 돼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걸 풀 때 언제나 어머님들께서 꼭 요거를 잘 이해해 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풀이는 손으로. 저희가 풀이노트, 오답노트, 학원노트 요 세 가지가 저희 학원에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노트예요. 저희는 손으로 쓰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 친구들은 지금 특히나 손이 정말 연글지 못했어요. 그래서 4학년 아이들이 어떤 때는 처음에 겨울방학에 들어와서 보면 한 문제 푸는데 정말 간단한 건데 한 줄, 두 줄, 세 줄, 네 줄 요거 쓰는데 한 5분, 10분 걸리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분명히 이거 1시간 안에 충분하게 10문제, 20문제 풀 것 같은데 친구들은 써서 풀라 그러면 정말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요. 근데 아마 집에서 어머님들께서 하실 때도 분명히 이걸 써서 푸는 게 필요하지만 시간이 오래 걸리고 아이들이 힘들어하기 때문에 못 시키시는 경우가 되게 많으실 거예요. 근데 이거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거를 강제적으로 또는 습관을 만들기 위해서 요 세 가지로 풀이노트와 오답노트, 학원노트라고 하는 걸 사용하는데요. 이게 지금 글씨 보이시죠? 이게 처음에 친구들이 왔을 때 쓴 글씨예요. 이게 익숙하시죠? 요런 글자체는. 지금 6학년 친구였고요. 이 친구는 5학년 친구였어요. 처음 들어왔을 때 글씨체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자기 스스로가 지금 어디에 무슨 내용을 썼는지 무슨 식을 썼는지 하나도 모르고 생각의 흐름을 하나도 읽을 수가 없죠. 어떻게 정리가 되는지. 그래서 고쳐봐 이렇게 얘기하면 어디를 틀렸는지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이들이. 근데 이런 상태가 되어서는 안 되고요. 어머니 풀이를 직접 손으로 쓰면서 아까 그렇게 기다란 문제도 한 단계 한 단계 넘어가면서 이거를 정리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손으로. 생각의 과정을 질서 있게 딱 정리를 시킬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게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친구들이 이제 이런 문제를 풀 때 아이들이 1학년 1학기 거 풀 때 제일 중학교 거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방정식의 활용이잖아요. 근데 실은 방정식의 활용이 요즘에 문장이 너무 많이 짧아졌어요. 예전에 비해서. 근데도 아이들은 여전히 힘들어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지금 여기 친구 보시면 이렇게 X% 30g, Y% 20g 이렇게 하면서 이 단계별로 자기 스스로 이 문제를 정리를 한 거예요. 정리를 하고 이 정리한 내용을 가지고 아래에 식을 쓰고 답을 뽑아낸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과정이 익숙해질 수 있도록 해주셔야 돼요. 친구들에게. 그리고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한 건데요. 대수 파트는 이렇게 진행을 하면 되는데 제가 항상 기하 파트 들어갈 때마다 초등학교 과정도 마찬가지고 중학교 과정에서도 마찬가지인데 기하 파트 들어갈 때 아이들과 참 많이 씨름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볼 때는 작동 합동 단원을 하는데 5학년에도 합동 있잖아요. 그 단원 할 때 보면 애들이 정말 기상천외하게 잘 찍어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이 답이 나왔지? 라고 상상할 수 없는데 아이들은 그냥 거기 숫자 있잖아요. 5하고 8이 있으면 합동이니까 뭐 이거 아니면 이거겠지 이러고 딱 찍어와요. 그럼 답이 맞아요. 진짜. 그래가지고 이 문제도 실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 아이들이 이 답을 28도인데 이걸 희한하게 28도를 찍어와요. 근데 풀이 과정을 보면 풀이 과정이 하나도 안 맞아. 설명해 그러면은 하나도 설명을 못해요. 아이들이. 근데 요거를 만약에 어머니께서 풀이 과정을 저희가 이 문제를 봤을 때 풀이 과정을 짚지 않았더라면 애가 그냥 28도라고 썼으면 맞았다 그러고 넘어가겠죠. 그렇게 되면 이 친구는 이 문제를 풀면서 배웠어야 하는 연장선을 긋는 방법과 직각삼각형에서 외심을 활용하는 방법과 평행사변형을 활용하는 방법과 이런 여러 가지 이 문제 하나 속에서 배울 수 있는 것들을 모르는 채로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근데 어머님들께서도 여기서 착각을 하시는 게 1학년 2학기나 뭐 이제 도형 특히 초등과정의 도형 파트나 이런 걸 풀 때 아이가 풀이 뭐 별로 길게 고민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나오더라 하고 잘 맞히더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래서 얘는 도형을 잘하더라 라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근데 이런 환상이 깨어지는 시점이 2학년 2학기가 돼요. 중학교 2학년 2학기. 1학년 2학기 때 살짝
작도 합동하면서 깨질 텐데 2학년 2학기 하면서 이제 확실히 깨어집니다. 2학년 2학기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서는 정말 중요한 개념들이 연결되어 있는 것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2학년 2학기까지도 어떻게 가정으로 때려 맞춰 잘 맞춘 친구들은 고등수학 가면 이제 작살이 납니다. 2학년 2학기가 정말 중요하고 중학교 1학년 2학기도 굉장히 중요한 단원들인데 이것들을 모르면은 고등학교에 나오는 답지를 봐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답지에 도형이 설명이 되어 있는데 발음이래. 뭔 소린지 몰라요, 애들이. 왜? 2학년 2학기, 1학년 2학기 할 때 합동도 제대로 써본 적도 없고 이거 두 개 같다라고는 해봤지 삼각형 ABC와 삼각형 DEF가 왜 합동인지 써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얘가 왜 이렇게 되는지 한 번도 고민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제대로. 그러면은 고등학교 올라가서 여러 가지 그런 도형을 활용한 문제들이 나오는데 이상해. 도형은 도형에서만 나와야 되는데 자꾸만 대수 파트 하면서 도형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들은 기억이 안 나. 또는 하나도 모르겠는 거예요. 개념을 제대로 적용시켜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 특히 도형에서 어머니들께서 정말 주의 깊게 살펴보셔야 돼요. 그래서 정말 제대로 아이가 알고 푼 건지 아니고 그냥 한 건지. 그래서 저희도 항상 제일 힘들 때가 중학교 1학년 2학기 거 아이들하고 공부할 때가 너무 선생님들이 굉장히 힘들어하실 때거든요. 왜냐하면 그냥 이렇게 문제만 풀고 그냥 대충 이렇게 하면 정말 쉽게 넘어갈 수 있는데 저희는 이제 아이들이 숙제를 해오면 풀이노트를 선생님들께서 직접 검사를 하세요. 그러면 풀이노트를 직접 보면서 얘가 진짜 여기 들어가야 되는 합동 조건을 제대로 썼는지 얘가 진짜 제대로 알고 있는지를 다 체크를 해보셔야 되기 때문에 정말 속된 말로 작도 합동이 들어갈 때는 정말 눈이 빠진다라고 얘기하세요. 진짜 너무 아이들 이 글씨도 또 요즘에 더 악필이거든요. 그 악필 암호 해독을 계속 하고 있어야 돼요, 저희가.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된 것과 안 된 것과 아이가 제대로 알고 있는 것과 모르는 걸 다시 체크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야 그래서 풀이 과정이 틀렸을 때는 저희는 그냥 그대로 오답 처리를 하거든요. 제대로 알고 있지 않은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정확하게 반영이 되게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아이들이 진짜 자기 지식으로 알고 넘어갈 수 있어요, 어머니. 단 여기에서 이렇게 했을 때 속도는 느릴 수밖에 없어요, 어머니. 그리고 아이들이 쓰는 게 많기 때문에 힘들어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대신 이렇게 했을 때 얻는 학습 효과는 정말 그냥 대충 문제만 풀고 맞다 틀리다라만 체크했을 때보다 훨씬 더 몇백 배의 효과를 얻을 수 있어요. 근데 진짜 제대로 된 공부를 하려면 이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어머니들께서 꼭 기억해 주시고요. 그래서 제가 특히 글씨 쓰기 싫어하잖아요, 애들이. 특히 남학생들 진짜 싫어하거든요. 저한테 막 한 번씩 1학년 1학기도 정수와 유리수 막 이렇게 내려서 풀이 과정 이렇게 아무데나 여기 계산하지 말고 등호 써서 아래로 이렇게 세로를 쓰자라 그러면 애들이 막 한숨을 쉬고 막 마음대로 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럼 제가 한 번씩 보여줘요, 아이들한테. 이게 지금 고등수학 문제인데 저희 지금 깁생의 현재 고2 친구들이 예전에 고1 때 쓴 서술형 답지예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보여주면은 이제 이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지금 더 내려가는데 한 문제의 서술이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다시피 한글은 별로 없어요. 언니. 한글은 별로 없고 진짜 실제로 식을 이렇게 풀이해 가는 과정이 이만큼인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이걸 보여줘요. 너네 지금 안 하고 있다가 나중에 이만큼 그냥 자연스럽게 써내려갈 수 있겠냐. 그건 안 된다는 걸 본인들도 알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아이들이 이렇게 쭉 자기 생각을 흐름을 정리해가면서 식을 정리해서 답을 끌어낼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서술형의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것까지 최소한 이런 정도까지 풀이 과정을 쓸 수 있게 만드는 것 이게 저희가 이제 가지고 있는 생각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요거를 할 때 저희가 계속 아까 지금 노트를 보시면 프리노트에서 1차적으로 그래서 저희는 개념 적용하는 방법과 아이들이 이제 생각의 흐름을 정리하는 방법을 여기에서 굉장히 강조해서 학습을 하고요. 저희하고 계속 그 과정이 반복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오답 노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풀고 난 문제는 틀리거든요, 아이들이. 그러면 틀렸던 문제를 다시 한번 반복해서 푸는 거예요. 근데 이제 풀 때 문제까지 같이 쓰고 다시 풀어요. 근데 문제를 안 써도 되지 않아요? 라고 얘기하시는데 아이들이 틀렸을 때 문제를 안 읽거나 제대로 읽지 않아서 틀린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문제는 쓰거나 또는 이제 반드시 다시 한번 옆에서 볼 수 있어야 되고 특히 저는 웬만하면 도형 문제는 정말 그리기 어려운 심화 문제에 있는 도형들은 복사를 하거나 붙여도 되지만 아이들한테 도형 문제를 풀 때는 항상 그림을 그려보고 풀려고 그러거든요.
저희도 문제를 풀 때 도형을 다시 그려봐요. 연습장이나 어딘가에. 왜냐하면 그려봐야 이 도형이 지금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어디가 핵심인지를 그리면서 판단하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그걸 거쳐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학원 노트라고 하는 건 저희 학원에서 이제 하는 시스템은 아이들이 숙제를 한번 해오고 나면은 그 숙제한 데다가 그대로 다시 고치면 그 문제를 다시 오답 노트 하는 건 의미가 없죠. 왜냐하면 프리노트에 그대로 답이 다 적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프리노트에 풀어온 문제는 틀렸으면 여기 학원에서만 사용하는 노트가 있어요. 학원에서 다시 틀린 문제들은 풀이 과정을 써서 다시 풀어서 그거를 선생님들한테 다시 하나하나 체크를 받아요. 그리고 체크를 받으면서 고쳐갑니다. 근데 이때 이제 저희가 학원 노트를 쓸 때 중요한 거는 집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하고 똑같아요. 어머니. 아이들한테 계속 생각하게 해주셔야 되는데, 깁생에 처음 오면 친구들이 겨울방학 때 얘기를 많이 하는 게 선생님이 질문을 안 받아줘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실제로 저희는 질문을 잘 안 받아줍니다. 질문을 잘 안 받아준다는 거는 아이들이 처음 풀어왔는데 별표를 쳐온다거나 모르겠어요 라고 얼마 안 돼서 나오면 저희는 질문을 안 받아줍니다. 최소한 이 문제를 요약해서 어디를 모르겠어요 라고 얘기를 하던가, 또는 이 문장에서 이 말이 이해가 안 돼요 라고 최소한의 거기까지 설명할 수 있을 때, 거기까지 생각했을 때 답을 해줍니다. 그러지 않고 제가 그냥 풀어주면은요, 얼마 전에도 제가 그래서 한번 아이들하고 해봤는데 그냥 아이들이 너무 심한 문제 풀기가 어렵다 그래서 제가 몇 문제를 쫙 다 풀어줬어요. 한 5, 6문제를 풀어주고 처음부터 풀어주고 덮고, 자 그러면 선생님이 설명을 해줬으니 다시 한번 너네가 지금 풀어보자 라고 했더니 아이들이 못 풀어요. 똑같아요. 집에서나 학원에 갔는데 설명 다 듣고 왔대. 또 제가 제일 많이 듣는 말이, 최상위를 예를 들어서 뭐 6학년 들어가는 친구인데 최상위 5학년 2학기 다 풀었대. 6학년 1학기 다 풀었대요. 그래요? 풀었어. 근데 누가 풀었어? 선생님이 풀었어요. 그리고 아이는 어떻게 했어요? 눈으로 보면서 풀었어요. 그러면 그거는 푼 게 아니죠, 어머니. 그러니까 아무리 앞에서 설명을 하고 다 풀어줬다 하더라도 아이 스스로 뭔가 풀어보지 않으면 안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아무리 어려운 문제를 제가 이렇게 푸는 거야 라고 설명해도 본인 스스로 고민하지 않은 상태면 제가 아무리 설명을 잘해줘도 아이들한테는 하나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냥 그대로 리셋되는 상태가 돼요. 그래서 매우 많은 심각한 고민을 하고 나서야 질문을 받아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어머니께서 꼭 기억해 주시고요. 그래서 학원 노트가 끝나고 나면 얘는 집으로 못 가져가요. 못 가져가고 이제 집에 가서 틀린 문제를 또 오답 노트를 다시 푸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문제를 여러 번 이제 반복해서 푸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어머님들께 말씀드린 건 꾸준함인데요. 아까 처음에 저희 인트로 영상에도 나왔었는데, 깊은 생각에는 겨울방학마다 이제 열공대회라고 하는 걸 진행을 해요. 근데 열공대회 할 때 보면 저희가 이제 열공 점수가 여기 뭐 119.5점 이렇게 해서 상위 아이들이에요. 1등, 2등. 이게 총점이 120점 정도 되는 거였는데, 여기에서 이렇게 점수가 높은 친구들을 보면 인증평가가 저희가 30점이 만점입니다. 30점 만점이면 애들이 뭐 29점, 28점, 30점 이렇게 나오는데, 인증평가는 저희가 한 분기에 한 번씩 치는 시험인데 이 시험을 통과해야 이제 다음 과정으로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어머니.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하위 끝에서부터 9, 8, 7 끝에서부터 1, 2, 3, 4, 5, 6, 7, 8, 9등입니다. 점수가 현저히 차이가 나고 점수도 보시면 낮은 거 보이시죠? 인증평가의 성과가. 그래서 여기는 출석, 과제, 그리고 시험으로만 아이들 시험은 10% 아주 미미한 성적이고요. 출석하고 과제로만 아이들한테 이제 점수로 상을 주는 건데요.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건 정말 성실하게 꾸준하게 오는 친구들이 성공할 수 있고 이거를 뒷받침해 주는 게 깊은 생각의 시스템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세요. 실제 어머니 제가 선생님들하고 얘기를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 때 되게 이렇게 보면은 선생님들이 많이 힘들어하세요. 왜 힘들어하시냐면 여행이 많거든요. 결석이 많아요. 그리고 평상시에도 결석이 많아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 보충이나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많이 힘들어하세요. 그리고 아이들이 현장 체험학습 갔다 오잖아요. 그러면은 4시, 3시에 마치고 오면 되는데 피곤하다고 안 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희한하게도요, 어머니, 중등에서도 그렇고 초등에서도 그렇고 조금 높은 레벨 친구들은요,
제가 선생님들한테 지난번에 막 자랑했어요. 겨울방학 때 저희 반에 결석이 한 명도 없었어요. 그 중에서. 그리고 어떤 친구들은 예전에 어떤 친구 정말 성실한 친구가 있었는데 화목반이었어요. 2년 동안 깊은 생각을 다니면서 결석이 딱 한 번 있었어요. 딱 한 번은 뭐 영재학급 무슨 행사였던 영재원 무슨 행사였던 것 같아요. 그거 한 번 빼고는 결석이 한 번도 없었는데 그 친구는 여행을 갈 때도 어머니께서 어떻게 가시냐면 화목반이니까 금토일월로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화요일날 돌아와서 수업을 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 친구는 그렇게 해서라도 어머니께서 빠뜨리지 않고 계속 꾸준함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친구 같은 경우 굉장히 진짜 처음 들어올 때는 이 아이하고 이제 공부하는 걸 어떻게 해야 되지라고 생각할 만큼 정말 난감할 만큼 아이가 아직까지 머리가 트이지 않은 친구였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2년을 지내고 나서 그 친구는 깁생에서 1레벨, 2레벨 갈 만큼의 실력을 가지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 꾸준함을 따라올 수 있는 친구가 아무도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아까 제가 제일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재능보다 습관으로 인해서 진짜 승리하는 친구를 만들어가는 게 깁생 시스템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아까 그 친구, 지금 제가 방금 말씀드린 친구가 대표적인 케이스예요. 언니. 그 친구는 정말 2년 동안 결석 한 번 없이 그렇게 꾸준하게 해서 진짜 아무도 상상하지 못한 성과를 거둔 친구거든요. 근데 그게 진짜 가능하다는 거예요. 언니. 그래서 이 아이가 수학적 감각이 아주 뛰어나지 않아도 상관이 없고요. 어머니 진짜 첫 번째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머니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요 이야기들만 잘 천천히 따라와 주시면은요 이 아이가 어디에 가서도 이제 중상 이상을 유지할 수 있는 실력과 바탕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며칠 전에 이제 여기 깁생에서 고3까지 다니다가 졸업한 친구들을 대상으로 해서 간단한 설문조사를 했었어요. 선생님들이 간단한 그 설문조사를 했는데 고3 때 학원을 몇 군데 다녔고 고3 때 학원을 몇 시간 다녔고 뭐 어떻게 공부를 했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물어봤었는데 저는 아이들이 되게 학원을 많이 다니고 뭐 여러 가지 시간을 많이 투자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의외로 정말 학원 다니는 게 빵빵빵빵인 친구였어요. 그 국영수 과 전부 다 하나도 안 다니고 전부 다 복습만 하고 또는 정말 필요한 거 일주일에 1시간, 2시간 이것만 학원 다녔다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들의 결과가 제가 물어본 친구들은 대부분이 지금 답이 온 친구들을 보니까 대체로 전부 다 무슨 이해과 막 다 이렇게 좋은 학교들 다니고 있는 친구들이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들이 어쨌든 공통적으로 얘기한 것은 고3 때는 학원이 거의 안 다녔어요. 그리고 자습 시간이 굉장히 길었어요. 친구들이. 근데 그 친구들이 그게 가능했던 거는 기본적인 바탕이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습관이 만들어져 있었던 거예요. 근데 대치동이라는 이 환경 자체가 굉장히 학원이 넘쳐나는 환경이다 보니 선택의 폭도 굉장히 넓으시잖아요. 어머님들께서. 근데 선택의 폭이 넓어서 굉장히 장점도 있으나 단점은 어머님들께서 이 아이가 이 학원을 갔더니 대수 부분이 좀 약한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부분을 스스로 공부하게 하는 게 아니고 어머님들께서는 대수 부분을 잘 가르쳐준다는 학원을 또 찾으시죠. 그래서 또 학원을 가시고 기하가 어려워. 그럼 기하만 잘한다는 학원을 또 찾아서 또 학원을 보내시죠. 그래서 학원으로 메이크업하는 현상이 계속 생기고 얘가 문장을 잘 못 읽어. 그럼 어머님 또 어떻게 하시겠어요? 논술학원 보내시겠죠. 그죠? 그렇게 해서 학원으로 계속 채우고 하다 보니 아이들이 중학교, 고등학교 올라갔을 때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바탕이 굉장히 현저히 줄어들어 있어요. 특히 수학학원에서도 저희가 제 선생님들한테 진짜 굉장히 죄송한 건데 저희 학원 시스템은 선생님들을 굉장히 괴롭히는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저희는 제일 편한 게 어떤 거냐면 개념 설명하고 이 문제는 이렇게 푸는 거야, 이 문제는 이렇게 푸는 거야 처음부터 끝까지 다 풀어주는 게 가장 편합니다. 왜냐하면 저 혼자 풀면 되거든요. 아이들이 뭐 전체가 앉아있을 때 다 이해시킨다는 건 불가능하다는 가정하에 그렇게 해버리면 가장 편해버려요. 근데 저희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풀이과정 하나하나를 계속 짚어가는 시스템이다 보니 선생님들이 굉장히 많이 힘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보니까 저희가 지금 깊은 생각이 초등부로 완전히 따로 떨어져서 개원한 게 2014년이고 제가 처음에 이제 중등부랑 같이 초등부를 계속했던 것이 2011년부터 이제 계속 해왔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이런 시스템들을 계속 확립을 시키고 있었는데 최근에 어떤 학원을 보니
제가 깜짝 놀랐는데 저희 학원이랑 시스템이 똑같아 있는 거예요. 최근에 어떤 학원이 너무 똑같아서 깜짝 놀랐거든요. 근데 와, 너무 처음엔 화가 났어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어떻게 이럴 수가, 이렇게 갖다 뺏겨도 이렇게 뺏길 수가 있나 이러고 화가 났었는데 생각해보니 별 걱정 안 해도 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깊은 생각의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함부로 따라할 수가 없어요, 언니. 어떤 부분에서냐면 선생님들의 이 노력과 열정이 들어가야만 완성될 수 있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 시스템을 따라할 수 있는 학원은 제가 알기로는 현재 거의 없어요. 깊은 생각은 초등부는 특히나 선생님들이 많이 없으세요. 선생님들이 많이 없는 게 저희는 아까 보셨던 것처럼 이렇게 조금 과정이 복잡합니다. 선생님들을 좀 많이 괴롭히다 보니 그래서 선생님들이 실제 강의에 들어가서 준비하기까지 굉장한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이렇게 강의를 굉장히 많이 깔 수 있는 시스템은 아니에요, 저희가. 그래서 근데 이런 시스템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거는 저희가 어쨌든 깊은 생각 초중고가 다 있는 이 대형학원 시스템이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그 중에서도 저희가 이제 중등부, 고등부 원장님들도 다 저하고 똑같은 기본이 가장 충실해야 되고 이 아이들한테 정확한 것을 알려주고 사기치면 안 된다. 쉽게 말하면 이런 것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어머님들께 제가 이거를 진짜 오늘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최근에 진짜 이런 시스템들을 이 검 모양만 따라한 학원들이 굉장히 많이 생겨 있어요. 주변에 초등부에서도. 근데 그런 것들과 깊은 생각은 애초에 바탕의 질부터 완전히 현저히 다르다는 거를 제가 한번 꼭 이런 자리에서 말씀드려야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어머님들하고 다시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거 4가지를 꼭 기억해 주시고요. 깊은 생각에서 항상 이렇게 이제 저희는 원칙을 가지고 진행을 할 거라는 얘기를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끝으로 그냥 마지막에 이 얘기는 안 하기는 좀 섭섭해서 그냥 드리면 이제 학습 패러다임을 변화시켜야 된다고 제가 늘 말씀드리는데 제가 쭉 말씀드린 거 보면은 어머니 좀 답답하지 않으세요? 선행을 나가야 되는데 선행 나가기 너무 어려울 것 같잖아요. 이렇게 하면. 근데 이제는요, 어머니 아까 아이들의 변화가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어머님들의 생각도 변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계속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어머니 그 생각해보시면 아까 처음에 애들 유튜브 영상 보는 거 한 번 봤던 거 2번, 3번 안 보거든요. 근데 어머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냐면요. 재밌는 드라마를 한 번, 2번, 3번 보면 재밌잖아요. 그죠? 근데 수학은 아이들한테 재밌는 애가 아니잖아요. 근데 요거를 한 번 보고 2번 보고 3번 보면 아이들이 점점 나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근데 그게 가장 잘못된 생각이라는 겁니다. 아이들은 처음 볼 때 확실히 제대로 봐야 이게 완전히 자기 깨지는 상태가 돼요. 아이들이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건 선행에 제발 속도에 너무 목숨 걸지 마시라고 제가 늘 말씀을 드려요. 저희 커리큘럼도 이제는 굉장히 많이 아이들이 잘하는 애들이 있어서 저희는 저희 아이들 중에서 잘하는 애들이 있어서 속도를 좀 더 냈어요. 이번에 6학년들은 기존의 아이들 중에서 할 수 있는 애들이 있어서 이만큼 따라가서 올렸는데 속도를 대부분 어머님들하고 제가 상담하면서 정말 선생님들도 많이 답답해 하시는 게 지금 중학교 6학년이에요. 지금 6학년인데 이제 중등 올라가는데 중학교 2학년 거 공부하거나 1학년 거 공부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어머님들께서 선행 속도가 너무 느린 거 아니냐고 여쭤보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근데 생각해보면 언니 지금 6학년 2학기인데 만약에 중학교 1학년 1학기를 공부하고 있다 하더라도 느리지 않습니다. 중학교 1학년 1학기가 되기 전까지 아직 9월에 시작했으면 6개월이 남아있고요. 그렇게 해서 3개월 단위로 진행을 하면 벌써 1년 선행을 갈 수 있는 상태거든요. 그리고 1학년 1학기, 1학년 2학기 자유학기제고요. 그때도 요즘에는 아이들이 선행 속도를 많이 달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처음에 어떤 조석빈이라는 친구가 나와서 얘기한 거 보셨겠지만 중등 올라갈 때, 고등 올라갈 때 그냥 수원수투 끝내고 미적분 봤다라 미적분은 겨울방학 때 봤다고 하거든요. 근데 어머님들 생각하실 때 그거는 느린 거 아니냐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거든요. 근데 그 정도도 빠른 거예요, 어머니. 그래서 실제 저희 고1 1레벨은 겨울방학 때 아이들이 미적분을 본다거나 처음 보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이 와요, 어머니. 근데 그렇게 해서도 계속 고1 1레벨 2학년, 3학년까지 1레벨로 쭉 따라가서 서울대 가고 좋은 대학 가는 친구들 굉장히 많이 있어요, 어머니. 그래서 선행 속도에 너무 목숨 걸지 마시고요.
아이들이 제대로 못 따라온다. 지금 만약에 중학교 1학년 걸 하는데 애가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 거기에 너무 어머니 좌절하지 마시고 돌아가시면 돼요. 초등과정으로. 수학이라고 하는 건 하나하나가 다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애가 1학년 1학기 거를 못하는 건 다 이유가 있어요. 다 이유가 있어. 왜? 초등과정 어디선가 고리가 빠졌거나 아니면은 아이가 아직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어머니. 그런 경험들이 있으실 건데 중학교 1학년 1학기 때 어려워 보였던 수학이 중학교 3학년이나 대학 지금 어머님들 1학년 1학기 보면 수학 너무 쉽잖아요. 중학교 거. 근데 어머니 옛날에 생각해 보세요. 중학교 1학년 1학기 처음 볼 때 너무 쉬우셨어요? 아니셨잖아요. 그만큼 머리가 크고 연그러졌기 때문에 쉬운 거지 아니거든요, 어머니. 그리고 생각해 보면 초등학교 4학년이 중학교 1학년 걸 공부하고 초등학교 4학년이 고등수학을 공부한다는 건 너무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어머니. 진짜 초등학교 4학년이요, 어머니. 이 왜 어렵냐면 아이들이 너무 내용 자체도 어렵지만 용어 하나하나가 아이들의 수준과 세상을 보는 시각과 맞지 않아요. 생각해보면 6학년 과정에서 막 연이율 나오고 뭐 이자 나오고 뭐 나중에 복리 단리 이런 것도 나오고 하는데 4학년이 생각해본 적이 있을까요? 그게 뭔지? 은행에 돈 맡기면 이자를 준다는 것도 신기해하는 애들이거든요. 근데 그런 아이들의 사고방식을 있는 친구들에게 중학교 거 왜 못하니, 고등학교 거 왜 못하니 라고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어머니.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천천히 가게 해주셔야 되고요. 소화시킬 시간을 충분히 주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계속 넘어가야 되고 만약에 이번에 얘가 잘 못했어. 성취도가 낮았어. 다시 하면 됩니다. 그대로 다시 하면 되고 또 안 되면 또 다시 하면 돼요. 그렇게 해도 아이는 완전히 진짜 처지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어머니. 그래서 아이가 계속 꾸준하게 갈 수 있도록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선행 속도보다 학습 습관에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집중해 주시고요. 옆집 애가 뭐 고등수학 배우더라, 뭐 옆집 애가 최상위 풀더라 중요한 거 아니에요, 어머니 진짜. 그러니까 저희 애만 보시고요. 제가 정말 초등학교 저희 딸이 지금 4학년이에요. 4학년 2009년생이니까 4학년인데 5학년이 되는 친구인데 저도 얘가 첫애여서 제가 아이들을 보고 있었지만 첫애를 학교에 보내고 느껴보는 감정은 또 다르더라고요. 겪어보는 것도 다르고. 근데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을 거치면서 딱 하나 내린 결론은 엄마들과 많은 얘기를 나누면 안 되겠구나 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제가 처음에 애를 학교 보내놓고 저도 바쁜데 1학년 때 애를 학교 보내놓고 엄마들하고 얘기를 막 학교 가서 들으니까 정말 가슴이 두근두근거리고 내가 애를 바보로 만들었나? 막 걱정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예체능 학원을 보냈다가 애를 럭다운을 시킨 적이 있었거든요. 그 이후로 저는 다 끊고 다시는 이제 안 하고 최근에 또 한번 안 만나야 되겠다 다시 느낍니다. 아이는요, 어머니 저희 애는 저희 애 하나예요. 저희 딸도 얘 하나예요. 얘랑 비슷한 애도 없고요. 얘 이 친구가 무슨 눈높이 고등수학인데 그래 하라 그래. 너는 아니야. 너는 이거야. 너는 지금 분수연산도 잘 안 되니까 이거 해야 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어머니. 그래서 그거 꼭 생각하시고요. 옆집 애가 최상위 잘 풀더라. 잘 푸는 건지 아닌지도 몰라요, 어머니. 선생님이 푼 건지 얘가 눈으로 푼 건지 몰라요. SNS에 좋은 얘기만 올라오잖아요. 나 오늘 너무 힘들어 죽을 것 같아 이런 얘기 안 해요. 옆집 아줌마들도 정말 나 죽을 것 같아. 애 너무 못해서 미치겠어 이런 얘기 안 하거든요, 어머니. 그러니까 애만 보시고 항상 이거 선행 속도보다 학습 습관 요거에 꼭 당부드리고요. 제가 오늘 이제 수학 학습에 대해서 깊은 생각 공부하는 방법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어머니. 제가 또 그 다음에 저희가 여기까지 이제 원론적인 이야기를 드린 거고 구체적으로 저희 수업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 다음에 이제 뭐 시험은 어떻게 치는지 저희는 시험이 많거든요, 어머니. 학원에서 치는 게 그래서 객관적으로 늘 점검해야 되기 때문에 시험도 많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아이들한테 좀 객관적으로 많이 얘기를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수업 시스템은 아까 처음에 고윤정 선생님 얘기하셨던 것처럼 어머님들께서 아이들이 혹시 깊은 생각에 시험을 치러 보내시면 그 시험 치는 동안에 저희 선생님들께서 들어가셔서 어떻게 수업을 한다라는 걸 구체적으로 이제 안내를 해드릴 거예요. 노트들도 어떻게 사용하는지 이런 거 안내 드릴 테니까 그때 꼭 오셔서 한번 들어보시고요. 그래서 시험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렇게 진행을 할 거니까요. 여기까지 해주고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이제 저희가 나가면 저희 선생님들이 몇 분 계세요. 그래서 또 여쭤보실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